자, 대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희 조금 공지 드릴 내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OSS 커뮤니티 지원에서 돈을 따냈습니다. 네, 연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제 지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한테 가장 좋은 거는 토즈 스터디룸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실 이외에도 토즈 스터디룸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이벤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지원도 해주는데요. 저희 데브톡 세미나에서 발표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 드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 지원도 받습니다. 네, 나중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GDSC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입니다. 저희 디스코드로 공지 드렸듯이 11월 5일에 진행이 되고 저희 앨리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데 원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저희끼리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스코어보드는 공개되지 않고 코딩 테스트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회를 하려고 만나는 것보단 저희끼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라는 느낌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해주셨던 분들은 참여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저희 디스코드에 잡담 채널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개인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새롭게 먼슬리 리뷰가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각 파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누는 파트별 브리핑 시간이 있고 멤버들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공유하는 멤버 코멘터리 시간이 있습니다. 네, 파트별 브리핑은 파트 내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해 주셔도 좋은데 전날 자정까지 노션 액티비티 페이지에다가 브리핑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멤버 코멘터리는 모든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거고요. 세션 시작 전까지 노션 페이지에 월간 회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거는 리드들 모임에서 진행했던 월간 회고인데 이런 식으로 노션에다가 글씨를 쫙 써놓고 거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코멘터리를 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진행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먼슬리 리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투표 받았었는데 토요일이 가장 많이 나와서 토요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슬리 리뷰는 10월 29일에 진행이 됩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로 데브톡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서 이번에는 좀 제한 시간을 뒀습니다. 저희가 앞에 저쪽에 앉아서 15분 동안 진행하실 수 있는데 5분 정도 남았을 때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조정 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김유진님부터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 김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개발자를 위한 피그마인데 제가 오늘 이것을 발표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이제 개발자도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피그마를 필수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왔고요. 일단은 사실 피그마 말고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케치나 XD 같은 프로그램으로 웹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피그마를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되게 상투적인 얘기죠.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아트보드가 아닌 프레임을 사용한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정말 강력하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기능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피그마를 요즘 많이 쓰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그냥 설치하고 PPT 슬라이드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피그마를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저희 GDSC 저희 멤버분들도 나 피그마 좀 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사실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개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기능이 좀 유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 미리 피그마를 좀 제 걸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은데 혹시 이게 화면에 잘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필그마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제를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한 기능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엑스포트 기능이에요. 이제 엑스포트 기능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간단히 써놨는데,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개발자 A님, 이 버튼 좀 뽑아가 주세요. 하면은, 그 버튼에 PNG 파일을 또 뽑아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6픽셀하고 5픽셀짜리를 뽑고 싶은데 여기 디자이너가 하는 거는 10픽셀짜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10픽셀짜리로 나한테 그냥 PNG 파일로 넘겨주지 번거롭게 뽑아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걸 마음대로 이제 픽셀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직접 여기서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엑스포트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은 원하는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배로 할 건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파일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엑스포트 누르면은 바로 이게 그 컴퓨터 로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가 이거 만들어놨으니까 뽑아가셈 하면은 여기서 직접 개발자가 뽑아갈 수 있는 어떤 기능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몇 개 좀 봤는데 개발자한테 실제로 뽑아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다가 별을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엑스포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으로 되게 유용한 거는 언스플래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가 프론트 멤버한테 다음 주까지 숙제로 너 투두 리스트 디자인 좀 만들어 와봐라 그랬는데 사실은 나는 디자인 감각도 없고 뭐 리소스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곤란한 과제를 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피그마에서 어떤 사진이나 아이콘 같은 리소스는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커뮤니티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 백투 파일스 가볼게요. 여기 가서 여기 커뮤니티 기능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도 깔고 이제 여기서 아이콘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데 다시 제 파일로 돌아와서 제가 언플래시를 미리 깔아놨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피그마 실습. 자, 그래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로딩이 빨리 되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플러그스 들어가서 여기 언플래시 여기가 안 깔려 있네요. 그래가지고 파인드 more 플러그인스 들어가서 여기서 원하는 것을 검색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언스플래시 뭐야?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예를 들어서 빌딩스라고 치면은 빌딩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쫙 나요. 그럼 거기서 아무거나 내가 골라 써가지고 여기서 내가 임의의 파일을 미리 디자인 리소스들을 다른 파일에서 가져오지 않고 피그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디자인 리소스를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가지 말자. 점점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아이콘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웹이나 이제 핸드폰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뭐 배터리 잔량 표시나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 같은 그런 아이콘들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여기 아이콘스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너네 이거 써라 하고서 만들어 놓은 아이콘 셋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거 예쁘네 하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겟더 커피 누르면은 자기 로컬 피그마 파일에 완전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갖다 쓸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이 상업적 이용을 허락했는지 뭐 그런 저작권 확인은 당연히 나중에 배포하실 때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로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들어가서 피그마 파일 원하는 거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컴포넌트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피그마에서 되게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디요? 어? 이거요? 오른쪽이요? 오케이. 감사해요. 그래서 컴포넌트 기능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요소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룹, 부품처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튼을 만들면은 버튼에 해당하는 박스가 따로 있고 그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가 따로 있고 이런 걸 따로따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제 묶어서 얘를 버튼이라고 묶어주세요 하는 컴포넌트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이제 진한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라고 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니라 마스터 컴포넌트에서 복제된 그러니까
복제돼가지고 그냥 컴포넌트, 일반적인 컴포넌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중에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정렬을 한 번에 시켜주는 기능을 좀 이따가 피그마 화면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신기한 거를 지금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갑시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혹시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거나 하진 않죠?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지 2로 가서 제가 오늘 실습하려고 예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컴포넌트니까 당연히 마스터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 컴포넌트 안에 요소를 보면은 예시입니다 하고 이거 벡터 제가 만든 이거 아이콘 있고 안에 이거 사각형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근데 얘네는 다 마스터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이죠? 그래서 빈칸인데 얘네를 그러면은 얘네가 하나로 지금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얘네를 묶어서 한 번에 정렬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add 오토 레이아웃 이걸 누르면은 내가 한 번에 쫙 정렬이 됩니다. 한 번에 정렬이 되고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얘가 마스터라 했잖아요. 그럼 마스터를 바꾸면은 당연히 얘를 따라다니는 애들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입니다를 바꿔서 하이루 이렇게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만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정렬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어토레이아웃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 패딩이랑 마진이랑 어떤 간격 같은 것도 다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 이거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하고 싶은데 그럼 가로로 하면은 얘네가 다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세로가로 바꾸는 아이콘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얘네 사이에서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뭐 10이라고 적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10칸씩 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을 때 어토 레이아웃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패딩이나 마진이나 아니 간격이나 색깔이나 원하는 속성 같은 것을 한 번에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컴포넌트 여러 개를 여러 번 눌러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그마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기능이고 이것을 알면은 더 똑똑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 레이아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프로토타입 제작이에요. 사실 이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웹페이지나 앱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어떤 플로우로 가야 되지? 그리고 어떤 화면을 눌렀을 때 어떻게 전환돼야 되지? 이런 것을 좀 나중에 디자이너랑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화면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반응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웹페이지인데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화면이 보여지고 초록색을 누르면 초록색 화면이 보여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거를 아까 보면은 여기 프로토타입스 들어가서 보면은 화살표 보이시나요? 제가 화살표로 관계들을 다 나중에 설정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화살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건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피그마 프로토타입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쳐가지고 공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기 프로토타입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이 친구가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숨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제가 만약에 초록색을 누르면 초록색 바뀌고 파란색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화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피그마에서 바로 프로토타입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적용한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목업을 제작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려는데 이거는 UI킷이랑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아이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가 처음에 뭐 웹페이지 설정, 기본 틀 프레임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모바일 웹 와이어프레임스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 틀을 줘요. 기본 틀. 그래서 기본 틀을 다 무료로 주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앱을 원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틀이에요. 그래서 엄청 쉽습니다. 나중에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은 또 좋은 디자인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직접 디자인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안 끝냈구나. 두 개가 하나 더 있네요. 두 개가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요소의 코드를 가져올 수 인스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에게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요소가 CSS 요소가 몇 픽셀인지 화면에서 몇 픽셀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인스펙트라는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포지션, 근데 사실 이거 포지션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가로,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길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스펙트 속성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코멘트를 통해서 여기 좀 수정해달라, 여기 좀 색깔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댓글만 남기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걸로 남겼는지 이제 로그를 한 번에 노션 수정한 거 보이듯이 그 로그들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완료되면은 완료된 요청에 체크 표시해놓고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 기능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소통하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피그마 오픈할 수가 없네. 그래. 그러면은 제가 만든 걸로 갑시다. 오픈을 할 수가 없네. 왜 이러지? 아무튼 당황스러우네요. 자, 얘를 켜놔서 그렇구나. 다시 실수 들어. 죄송해요. 어떤가요? 새로 고침? 될 것 같아요.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서 인스펙트 기능이 아까 그 엑스포트 했던 거 밑에 바로 있거든요. 그 화면 뽑아놨던 거, JPG로 뽑아올 수 있는 속성 바로 밑에 있어서 인스펙트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코드도 확인할 수 있고 코멘트로 이제 디자이너와 같이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피드백도 줄 수 있는 좋은 툴이니까 다들 협업하실 때 피그마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아무리 개발자라고 해도 그래도 디자인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회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실제로 팀플을 하든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피그마랑 한번 친해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프론트 코어 멤버 하고 있는 한규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번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가장 가벼운 얘기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개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1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제가 GDSC에 어떤 걸 기대하고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합류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글로 적어왔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1, 2학년 때 그러니까 군대에 가기 전에는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동아리에서 뭐 포스터나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디자인만 좋아해서 2학년 2학기 때 웹 디자인 초급이라는 교양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교양인데 예, 밤새서 웹 디자인 과제를 해갔어요. 근데 이게 시험 기간에 자료 구조 시험 전날인데 자료 구조를 안 하고 재밌는 공부만 하다가 그래서 자료 구조 안 하고 과제만 해갔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제였어가지고 개발보다는 디자인에 거의 치중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꼴에 이제 컴공이라고 CSS 열심히 이게 구글링 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끼워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이게 제 그 개발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며칠 밤을 새서 디자인을 해갔더니 미대생들은 자기들이 전공 수업에서 했던 그런 과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공 버리고 교양만 했다가 둘 다 이제 삐뿔 맞고 나으리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게 기록이 남아있나 보려고 들어갔는데 호스팅 기간이 끝나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그 커리어의 역사적인 그런 첫 순간이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좀 아쉽죠. 그래서 기록이라도 좀 해둘 걸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 군대를 갔습니다. 두상 좀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몇 달 동안 누워만 있으면은 뭐든지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누워있을 때 찬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요즘 뭐 이런 게 있다. 요즘 트렌드 막 리액트라는 걸 하고 막 노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하면 공부를 해봐라. 자기도 요즘 책을 사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참에 마침 휴가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동기들은 벌써 몇 명 전역히 있었고요. 또 여자 동기들은 어디서 뭐 인턴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혼자서 앱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뭐 에타에서 팀을 구해서 어디 뭐 풀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천진이가 말했던 책을 사왔어요. 그래서 뭐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 뭐 이것이 코딩 테스트다, 뭐 노드.js 교과서 이런 거를 책으로 봐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짭 좀 차고 하니까 그냥 일과 시간에 책도 보고 그럴 수 있을 때 그냥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코드를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고 그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저녁 하면은 제가 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과가 그 통신병을 나왔는데 병과 특성상 이제 인터넷 안 되는 게 인트라넷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처음 개발이란 걸 해봤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죠? 그죠? 이 인트라넷에 이제 국방홍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 시간 때우기 좋은 그런 뮤직뱅크 같은 프로그램인데 토크하고 뮤비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남자 MC분 보시면은 좀 익숙한 얼굴 아니세요? 임플란티드 키드랑 김영남 씨 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2년 전에는 저기서 MC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컴퓨터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 서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주라고 각 회차마다 이제 뮤비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고 끝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이런 엑셀을 이용해서 뭐 재생을 눌렀을 때 해당 동영상에 해당 시간을 찾아서 딱 틀어주는 그런 뮤직 플레이어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락드림 플레이어라고 아마 군대에서 다른 분들도 쓰셨을 건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샘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밤새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한 2,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였는데 기능이 꽤 많아요. 뭐 재생 목록에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해당 재생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셔플 재생, 반복 재생 이런 것도 됐었고 UI도 열심히 꽤 이쁘고요. 그래서 근무 중에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뭔가 몰입하면서 개발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개발을 해본 적도 없고 모든 게 처음이었는데 심지어 이게 행정용 컴퓨터라서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없이 코딩을 해야 됐었는데 뭐 HTML이나 CSS는 뭐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로 뜯어보면서 뭐 뺏겨오고 JS나 돈 조작하는 거는 이게 오른쪽 사진 보면 이렇게 핸드폰 받았을 때 필요한 메소드를 이렇게 적어서 메모장에 써서 근무지로 들어가서 뺏겨서 넣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저 왼쪽에 있는 책도 사보면서 뭐 열심히 뺏기고 저 책이 막 JS로 사진 움직이기 이런 거 있는데 인터넷만 되면 진짜 쓸데없는 책인데 저 때는 저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큼 지금도 저 때만큼의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는 정말 몰입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게 프론트엔드인지 뭐 백엔드인지 이런 것도 몰랐을 때지만 저 때부터 이제 개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코드여도 뭔가 개발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프로젝트로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거 후에는 이제 병장 때 중대장님이 이제 식당 청소 담당 랜덤 뽑기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하셔서 또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제 동기들이 뽑힐 확률을 확 낮춰놔서 전역할 때까지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전역했던 지금까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책으로만 보던 막 이런 것들 막 빨리 코드 짜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엄청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막 예제 코드 막 짜보고 노마드 코더, 클론 코딩 막 이런 거 해보고 그러면서 몇 달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몇 주 동안 막 강의 듣고 책 따라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방구석에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질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맞는 길인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뭔가 붕 뜨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찬진이가 또 부르더라고요. 술이 한번 먹자. 그때 이제 뭐 찬진이나 뒤에 또 수진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앉아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NSA 아키텍처가 뭐다. 뭐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군대 전역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물어봤죠.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뭐 어떤 걸 했냐?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뭐 어디서 돈 내고 뭐 코딩을 배웠다. 뭐 지금 뭐 어디서 무슨 동아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꽤 괜찮아 보여서 그 친구가 했던 거를 똑같이 해봤거든요. 그냥 돈 내고 강의 듣고 관리 받고 이런 거였는데 뭐 마지막 3주 동안 뭐 프로젝트도 해주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뭐 멘토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뭐 같이 해주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탑스터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하고 이런 SNS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봤고 뭐 프론트랑 백엔드랑 백보단까지 처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할까 하다 또 혼자 공부 안 하니까 또 다른 돈 내고 공부하는 걸 또 했어요. 라이징 캠프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서버 파트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2주 만에 API 7, 80개 막 찍어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때 느꼈죠. 백엔드는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프론트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느낀 거는 제가 혼자 그냥 집에서 막 혼자 있으면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인강이나 듣고 플런 코딩이나 하고 이러고 시간을 보냈을 텐데 뭐 백엔드로 공부했을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고 뭐 아직도 제가 이때 느꼈던 뭐 프론트엔드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그렇게 반년을 꽤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됐어요. 그래서 꽤 열심히 보냈던 반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년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책 보면서 한 줄 한 줄 뺏기고 그랬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반년사에 고스란하게 해서 프로젝트를 2개를 했고 청춘연합 동아리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하는 방법도 배웠고 뭐 이런 과정을 블로그에 적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그러면서 지금은 GDSC 공고 노선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부터 학교 안에서는 개발을 배우려고 해도 뭔가 마땅히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고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저랑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찾기가 생각보다 꽤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특히 학교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뭔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런 대학교 동기가 이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얘기도 해줬고 전역하고 나서는 저보다 뭐 여자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알려줘요. 그때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몰랐는데 주변에 이런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뭘 이렇게 하든 말든 공부하는 거는 내 능력이고 노력이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해봐라라는 로드맵을 주거나 이런 정보를 얻는 건 순전히 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무능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1, 2학년 때부터 알아서 찾아서 하는 이제 우리 친구분들이 되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GDSC가 처음 생겼을 때 엄청 공감을 했고 고민을 하다가 후보 멤버로 지원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분들 중에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분들과 이제 개발 얘기하면서 인사이트 나누고 알려주고 방향 잡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활성화된 좋은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린의 특강을 준비한 김다현입니다. 사실 이게 GDSC 합격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진행되는 세션에서 기세에 대해 다뤄보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조금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목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매우 기초적인 기세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쉬운 걸 왜 발표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세 처음 다루다 보면 기본적인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푸시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에러가 뜨거나 뭐 패치랑 풀은 뭐가 다르지? 아니면 지금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지? 등등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git 명령어를 무작정 따라치게 되면 커밋이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코드가 덮어 씌워져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git에 익숙하지 않을 때 커밋을 풀려고 혼자 고문공투를 하다가
이제 레포지토리를 아예 폭파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기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터디와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협업 중인 레포지토리를 폭파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깃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git 클론입니다. 서버에서 클론을 해오는 것인데 이제 오른쪽에 git 코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나오는 저장소 URL을 가져와서 이제 git 클론 저장소 URL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클론은 순수한 파일들과 이 프로젝트에 커밋되었던 이제 히스토리 정보까지 모두 가져와 컴퓨터에 로컬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서버에서 파일을 클론하게 되면 이제 제 컴퓨터에 지정된 폴더에 .git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git 폴더를 가지고 있는 그 큰 폴더가 작업 폴더, 즉 워킹 디렉토리가 됩니다. 이 워킹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리모트 리포지토리와 링크되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워킹 디렉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에는 untracked 파일과 tracked 파일로 나눠져 있는데 untracked 파일은 깃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tracked는 추적된다는 것, 즉 이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삭제되는 모든 히스토리 정보를 깃이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관리되는 파일들은 또 세 가지 상태로 나눠지는데 변경사항이 아예 없는 파일, 수정이 된 파일,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파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스테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는 바로 로컬 레포지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징 에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커밋되기 전에 변경사항들이 있는 파일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 스테이징 에리아에 올리기 위해서는 git add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git 처음에 작업 폴더를 생성을 했다면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가 아니라 그냥 워킹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냥 git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git이 아무런 히스토리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git add를 하게 되면 이제 git이 얘를 관리하겠다 하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git add를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로 올라옴과 동시에 이제 tracked 파일로 이게 됩니다. git add를 한 다음에는 git commit을 해야겠죠. 네. 그 전에 이제 git add를 하게 되면 워킹 디렉토리에 있던 파일이 스테이징 에리아로 올라가면서 스테이지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mmit은 이제 스테이징된 파일들을 로컬 레포지토리에 등록을 해야 하죠. 그때 이제 필요한 명령어인데 스테이지된 파일들을 이제 하나의 버전,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로컬 레포지토리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스냅샷 하나하나가 버전, 우리들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을 기준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브랜치로 넘어갈 때도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징 에리아에서 로컬 레포지토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었던 git add와 git commit은 내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 레포지토리에만 있던 것들이고 이제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때 로컬 레포지토리에서 관리했던 아이들을 올리는 것이 git push입니다. 네, git push를 하게 되면 로컬 레포지토리에 있던 커밋들이 그대로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git push를 하기 전에 git pull을 하라고 하는 그런 error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요. 이 git pull 같은 경우에는 원격 레포지토리에 있는 변경 내용들을 내 로컬 레포지토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git pull은 로컬 레포지토리에 있는 변경 내역들을 내 리모트 레포지토리에 있는 거를 로컬 레포지토리로 가져옴과 동시에 멀지를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싶다면 git pull이 아니라 fetch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온 다음에 fetch에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git pull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한 번 더 살펴보면 git 클론을 해온 다음에 git 클론을 해오면 내 컴퓨터에 워킹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서 git add를 하게 되면 스테이징 에리아에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git commit을 하면 로컬 레포지토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git push를 해야 원격 레포지토리에 올라간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밋 메시지 컨벤션인데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버전 기록을 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버전을 관리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제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만난 실제 커밋 메시지인데요. 저 마지막에 있는 응애 커밋은 어떤 코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빠서 저희끼리는 다 아는 내용이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커밋 메시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수진님이 작성해주신 커밋 메시지를 좋은 예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fit나 뭐 업데이트, 세팅 스탑 이런 것처럼 어떤 커밋인지 타입을 적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서브젝트처럼 이제 적어주면은 이 커밋 메시지만 보고도 이 코드는 회원 웹 기능을 새로 추가한 코드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커밋 메시지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팀 바이 팀이고 개발자마다 다 선호가 달라서 본인이 속한 팀에서 어떻게 컨벤션을 가져갈지 이제 프로젝트 전에 미리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동료학습에 대한 생각으로 발표 준비한 노영근이라고 합니다. 동료학습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GDSC에서도 스터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제 디스코드에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동료학습이란 게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료학습이란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은 동료학습은 이제 말 그대로 동료 간의 학습을 말해요. 동료학습 뜻 그대로. 근데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면은 동료학습은 이제 유사한 그룹의 학습자끼리,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멘토 멘티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는 기업 공법입니다. 이게 일단 정의고 이제 동료학습이 결국에는 친구들 또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전통적인 학습을 먼저 볼게요. 동료학습은 이제 최근에 파생된 새로운 이제 교육이나 학습 방법이고 전통적인 학습을 보면은 이제 동료학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이제 교수 또는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좀 계층적으로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하거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계층적 구조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가르침을 전수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뭐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고 그에 비해서 동료학습은 모두가 수평선에 있는 공정한 위치에 있는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동료학습은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동료학습이 나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통적인 학습 방법 또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제 기능을 해왔는데 근데 이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의 얘기였고 이제 저희가 정보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보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옛날과 다르게 상급자 존재 자체가 정보였던 시대랑 다르게 요즘에는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상급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뭐 그런 의문이 들기도 시작하고 이제 굳이 상급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료를 학습하면서 이제 실력을 늘릴 수 있으니까 이제 계층적 구조의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과 함께 동료학습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학습이란 말은 약간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터디하는 것도 동료학습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로 보면 스터디하는 것도 다 같이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부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동료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약간 말이 약간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 말이긴 해요. 약간 따지고 보면은 메타버스도 그 이전에도 약간 게임의 형태로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단어로 정립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학습도 뭐 전부터 있던 건데 약간 단어를 붙인 게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료학습은 스터디와 단순히 공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차이점으로 가져온 거는 제가 이제 약간 1년 반 동안 몸담았던 42서울이라는 단체인데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은 좀 홍보가 되고
평가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42서울은 그냥 프랑스에 있는 42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 단체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서울에 가져와서 이제 서울 방식으로 한국 방식으로 한 걸 말합니다. 여기서 42서울의 특징적인 점이 이제 산무 방식을 미는데 이 산무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강사가 없다. 두 번째가 이제 교재가 없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비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산무 방식을 특징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뭐 교육비는 그렇다 치고 이제 교재랑 교수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의미냐면은 인터넷과 동료가 교재이자 교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은 동료한테 물어보고 찾아가면서 능동적인 학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산무 방식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는 게 생기면은 인터넷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42서울에서는 이제 멘토님들이 계셔가지고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멘토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거에다가 멘토가 추가된 것 같은데? 라는 형식인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부분부터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동료평가인데 이제 저희가 동료평가가 일단 뭐냐면은 42서울은 이제 과제를 줘요. 그냥 과제만 띡 주고 색이 없다 했잖아요. 그냥 과제만 있는 건데 과제를 주고서 이제 그걸 수행한 과제를 동료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과제 A를 했으면은 과제 A 다 했다 하고 제출하는 게 끝인 게 아니라 제출하고 동료한테 검사를 받는 거죠. 잘했냐 안 했냐. 그래서 단순히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료가 서로 학습을 검사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42서울에서는 이거 약간 디펜드라고 불러요. 왜 디펜드라 부르냐면은 평가해주러 온 상대가 있으면은 그 평가해오는 상대가 질문 공격을 하는 거죠, 저한테. 질문 공격을 계속 하고 그 질문 공격을 저는 계속 맞받아 쳐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디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하러 온 이제 상대가 질문 공격을 했는데 제대로 디펜드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42서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제성을 주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하면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강제성을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습니다. 그래서 42서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동료학습 시스템을 이제 구성했고 성공적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동료학습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료평가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동료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년 반 동안 42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장단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 같이 공부하는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동료평가라는 시스템 때문에 동료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의 기준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로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한 동료학습이라고 해도 항상 같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는 항상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설명 제대로 하려면은 좀 더 깊이 학습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되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고 나머지 장점들은 뭐 논문에도 나오고 많이 있는데 너무 얘기하면은 논문까지 끌고 오면은 편향적인 그게 돼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집단이 모였는데 그 집단에 뭔가 아는 사람이 없다. 특정 주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같이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제 비효율적인 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자료 구조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같이 모여봤자인 거죠, 사실. 물론 그런 문제를 42 서울에서는 멘토님들을 둬가지고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는 단체가 크니까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약간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물론 슬라이드가 없지만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단 내에서 유의미하게 얻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달려가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동료학습이 약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장단점을 봤을 때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완벽히 대체할 만한 학습 기호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곡선이 있잖아요. 그 학습에 대한 상승곡선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완벽히 대체하기 힘들고 언젠가는 상급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급자의 그 노하우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상급자의 도움을 받기 직전, 바로 약간 좀 완만해진 저기 직전까지는 동력습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동력습은 효율적이지만, 그렇지만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니다. 일정 구간에서 정말 효율적이고 그거를 잘 사용하면은 훌륭한 기억 방법이 될 수 있다.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앞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할 거는 조금은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단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히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왔고요. 2주 전에 이제 태용님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잘 관련돼서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튜링 완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앨런 튜링은 이제 1912년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였고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군 애니그마라는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그 암호 해독을 성공을 하면서 그 연합군의 승리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한 인물 중 하나고요.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관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뭐 ABC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더 후기에 등장한 ENIAC이라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링 머신을 고안했고 막 튜링 테스트를 고안을 했는데 이건 이제 후대 이제 인공지능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되게 명연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튜링 완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튜링 완전이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추상 기계가 튜링 머신과 동일한 계산 능력을 지닐 때 이를 튜링 완전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튜링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튜링 머신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는 설명을 다 제끼고 이걸 그냥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램 읽기 장치 또는 이제 캐시 메모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PU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튜링 머신도 뭐 계산하는 기계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이제 튜링이 이제 고안한 저 기계와 계산 능력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튜링 머신과 동치라면은 이제 튜링 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튜링 동치가 뭐냐면은 이제 튜링 머신이 이제 튜링이 권한 튜링 머신이 일반적인 가산 집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다 풀 수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해 보인 것인데 그것과 계산 능력이 완전 동치이면은 튜링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편 튜링 머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튜링 머신과 동치이고요. 뭐 이제 다중 테이프 튜링 머신이라고 앞에서 이제 보였던 이제 테이프와 이제 그 읽기 장치 그거를 이제 10개 이상 배치를 하면은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혁명적인 성능이나 또 다른 이제 계산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된 튜링 머신과 똑같다 일반적인 성능이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 얘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튜링 동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튜링 머신과 막 그 메모리의 이제 순차적 읽기 이제 폰 노이만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군데 다 순차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메모리의 뭐 유한 공간인지 무한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동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튜링 완전이에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되게 뭔가 쓸데없이 뭐 게임 같은 걸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게임 안에 있는 인게임 요소들 있잖아요. 인게임 요소들로 그 튜링 머신을 간단하게나마
보완을 한 거예요. 또는 이제 튜링과 동치인 그 작동 기계들을.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튜링 완전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하다고 할 때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추상 기계가 튜링 동치이면은 그것을 이제 튜링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이런 것들이요. C나 뭐 C++이나 파이썬이나 그리고 러스트도 있고요. 뭐 이제 후에 소개드릴 솔리디티한 언어도 있는데 뭐 자바도 있고 그냥 다양한 언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건 분기문이 있고요. if문이나 뭐 while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이미 위치의 메모리 값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언어를 전부 다 튜링 완전한 언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미 위치의 메모리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뭐 포인터뿐만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의 이제 기능을 말하는 건데 모든 언어가 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대수도 역시 마찬가지 튜링 정치임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과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냐? 답은 뭘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 이제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HTML이 이미 메모리 위치에 읽고 쓰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또한 조건 분기문이 없어가지고 HTML은 그러니까 튜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HTML5와 CSS3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닐까요? 맞을까요? 네, 각자 생각한 답은 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 많을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답이 맞아요. 이게 의문점을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냐? 이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 HTML과 CSS3의 조합으로 그 120,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세포 자동차. 근데 그 120 세포 자동차가 튜링 완전하대요. 튜링 동치여가지고. 그래서 이 세포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HTML5와 CSS의 조합은 튜링 완전하대요. 튜링 완전하니까 뭐 프로그래밍 언어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꺼낼 텐데 이더리움과 튜링 완전인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 이더리움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죠. 가장 큰 차이점은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3자의 신용기관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떠한 특정한 트랜잭션, 거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가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일정한 양의 이더 또는 암호화폐를 지급하고서 특정한 조건의 사항을 이제 전달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그거를 조건문에 따라서 잘 이제 계산을 하고요. 다시 이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요. 솔리디티는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을 위한 객체 지향형 되게 고수준의 언어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솔리디티의 언어로 이제 헬로 월드를 정확히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출력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프린트문은. 그래서 이제 블록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그런 이제 문장을 블록에다가 이제 블록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간단한 이제 프로그래밍 예제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되게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의 단점을 상쇄하고자 이더리움을 만들었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튜링 불완전하고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루프문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튜링 불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 역시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그냥 거의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튜링 완전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비트코인은 막 발행 수량이 2만 10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 공급 성장률이라는 계산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발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굴 방식도 살짝은 달라요. 비트코인은 막 전체 채굴 풀에 대해서 이제 채굴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반면에 이더리움은 좀 더 개선된 이제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POS만 지원하는 어쨌든 그 채굴 방식이 살짝 다른 것으로 있고 또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은 튜링 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인데 뭐 정지 문제라는 이제 그러니까 튜링 기계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히 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킹 공격의 가능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뻘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무한 루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형성을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거래를 발생시킬 때마다 일정한 양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계산을 수행시키는데 이 정도의 이제 한도 가스비가 들겠다 또는 이제 이 정도의 한도 가스비를 계산하는데 넘겨버리면은 이 거래 자체를 완전 무효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스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부동산 시스템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뭐 NFT 마켓도 만들 수 있고 웹3도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시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이 직접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제시를 한 사례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짱짱맨 뭐 이런 것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I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할 GDS 홍의 프론트엔드 멤버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C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저 하나만큼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C는 무조건 나쁘니까 배울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요. C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C만큼 좋은 게 없죠. 일단 C로 코드를 작성하면 포인터 같이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코드를 애초에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점 문제를 풀 때 가장 기초적인 거 스캔F 같은 걸 쓸 때 뭐 인티저 넘버에 이 값을 집어넣으라 할 때는 앰플샌드를 써야 되지만 그 엔드 사인을 써야 되지만 스트링 같은 걸 넣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어레이 같은 걸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상용 프로그램에서 컴파일한 결과에서 버그가 나왔을 때 덤프 파일을 뜯어보거나 하는 등의 실력도 있어야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필수 역량을 기르는데 C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범용성이랑 이직성이 있는데요. C는 간단한 뭐 인베디드 시스템부터 뭐 화성으로 보내는 마스 로버라든가 아니면 뭐 CPU만 수백 개가 달린 슈퍼컴퓨터에서도 동작할 만큼 50년 전에 만든 언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브라우저, 운영체제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요. 또한 뒤에서 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러스트도 C의 속도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한 3%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속도가 필요한 곳,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서는 개발자가 넘쳐나니까 최대한 속도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C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C는 아까도 말했듯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C, C++ 개발자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C를 무조건 이제 안 배워도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걸 오늘 증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칭찬 이 정도만 하고 신랄하게 한번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C&I의 가장 큰 단점이 안전하지 못한 메모리 관리입니다. 이거는 옆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드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왔고 간단합니다. 메인에서 스레드 두 개를 만들고 여기 스레드를 열고 여기서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토탈을 카운트하는데 토탈이 어디서 바뀌냐? 스레드 하나당 for 룹을 통해서 첫 번째 구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시는 분? 스레드 상관없으니까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한 2천만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행을 할 때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넘는 값이 나온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얘를 컴파일을 할 때나 실행을 할 때 그 어떠한 오류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코드를 살펴봐도 영어로 뭐 결과를 살펴보지 않는 한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넘기면 안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를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걸 보고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정말 좋고 내가 쓸까 하면서 김치랑 서 생기는 근데 이게 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게 무슨 문제고 왜 발생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개발자라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개발자도 사람인지라 뭐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실수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 코드 없이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람의 실수에 따라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의지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버그가 나타나게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게 낫겠죠. 네, 다음으로는 임포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코드 A하고 B 헤더를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도 별 않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생각하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째 해야 될때 못 10번 내리시고 최대한 빨리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파일이 뭘 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가능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그래서 무슨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면 앞으로 움직여 여기서 앞으로 움직여 앞으로 움직여 캐릭터 종류 앞으로 움직여 이 캐릭터 종류라고 하면 틀들이 발생할 수 없는데 이거는 C에서는 뭐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더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번거로운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네, 일단 C하고 C++의 공식적인 패키지 매니저가 없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걸 관리를 할 때 운영체제에 따라서 뭐 이미 컴파일 된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직접 컴파일 해야 되는 수도 있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뭐 이 라이브러리랑 소스 코드에 대해서 또 make 파일이나 cmake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뭔 어디서 가져오고 뭔 어디서 보내서 뭐 어떻게 해라 이걸 또 작성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냐? 구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972년에 만들어졌대요. 정확히 50년 전이죠. 뭐 코드가 따른다.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이거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 프로젝트도 뭐 충분히 이노베이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50년 전 사람들이 50년 전 기술이랑 50년 전 지식을 가지고 50년 전 문제를 풀기 위해 5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쎄한 느낌이 드시죠?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면 멀티코어는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아무리 설계가 잘 돼 있어도 50년 동안 이걸 질질 끌고 오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의 핵심, 이번 토크의 핵심, 러스트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되어서 2015년에 처음으로 1.0 버전이 출시된 언어이고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언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뭐 V, 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C 개발한 사람이 만든 고란 언어도 있고. 근데 왜 이걸 선택을 하냐? 일단 맨 처음 메모리 안정성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메모리 안정성이 아니고 갈비지 컬렉터가 없는 메모리 안정성입니다. 요즘 언어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특히 구어 같은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가지고 메모리 안정성을 관리를 하죠. 근데 러스트는 오너십이랑 바로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모리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그리고 또 러스트는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된 만큼 최신 언어 이론을 통해서 언제 항상 새로운 걸 계속 갖고 들고 옵니다. 개발자가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그럼 또 그럼 뭐 개발자의 자유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난 포인터 매직 쓰고 싶은데 뭐 자유도는 사실 같습니다. 러스트는 unsafe라고 해가지고 러스트가 해준 모든 보호를 다 깨버리고 난 그냥 C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그렇게 선을 넘으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러스트에서는 그렇게 난 위험한 짓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무조건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통합된 개발 도구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파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또 C 스탠다드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또 가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러스트 코드를 서비스로 콘셉트 쉘 프로그램이라든가 라이브러리 아니면 웹어셈블리로 컴퓨터가 있고요. 코드 파일 같은 것도 C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러스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탠다드를 하나 딱 정해주고 러스트가 다른 걸 여러 가지 다 대장이 되어 있고요. 를 만드는 것부터 이거 패키징에서 이건 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버전이랑 버전 같은 걸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러스트라는 또 좀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하는 C 코드베이스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하면 아예 처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에 얹어서 사용 베이스를 추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칭찬을 하면 난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 같은데 이거 너만 신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디스코드 찾아보면 디스코드, 아마존, 넷플릭스 등 안 쓰이는 곳이 없고요. 근데 여기는 실험적으로 조금씩 작은 곳에서 별로 안 중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굵직한 예 두 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노스 토버스라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깃을 만드신 분이고 성격이 좀 더러우신 걸로 유명합니다. 저번에 혹시 뭐 엔비디아가 협조 안 해준다고 전두순탄 날린 거 알고 계시나요? 그 학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스템 만들 때왜 C++ 안 쓰고 C 썼냐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일단 메뉴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C++ core language. C++은 아주 쓰레기 같은 거 하고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번에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은 옛날에 저 태어나기 전에 에러 한 번 마주친 적 있다고 아직까지 모스트리 컴파일러 최적화를 안 키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무려 리눅스 코드베이스에 러스트를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언어로 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리눅스 최신 버전이 6.0이고 곧 있으면 저도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1 버전에서 러스트 드라이버가 이제 최초로 추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사히 리눅스라고 애플 실리콘에서 리눅스를 돌아가게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래픽 드라이버도 러스트로 작성이 된 게 6.2 버전에 추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알고 계셨나요? 아무튼 AWS 서비스인데 그거 만드신 C하고 C++ 쓰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근데 이 언어 곧 있으면 죽을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러스트를 쓰기 시작된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분이 러스트를 좋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또 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보여주고요. 그 아래쪽에 큰 파란색은 메모리 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했고 30번은 나머지 문제들입니다. 꽤 많죠. 단순히 코드를 러스트로 바꾸기만 해도 상당 부분 사라지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달려온 느낌이 있긴 한데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훨씬 더 조금 썼네요. 15분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칭찬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러스트 쓰면 코딩 쉬워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C 코드 쓴 것만큼 어렵긴 어려요. 근데 차이가 뭐냐? C에서는 버그랑 싸우고 러스트에서는 컴파일러랑 싸웁니다. 애초에 버그가 있으면 컴파일러 아예 안 시켜줘요. 그걸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하고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찾아야 되니까 애초에 나는 코드를 썼고 얘를 컴파일해서 결과를 보고 싶은데 버그 고치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러스트 특유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아리트메틱 같은 거가 귀찮게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 코드를 쓸 때는 이런 게 전부 다 날 것으로 그대로 보여져 있는데 러스트에서는 이걸 추상화 시켜가지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아예 못 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그래프는 2018년에 러스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러스트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서 산뜻하게 됐냐. 일단 여기는 아무 써도 나는 이거 가지고 생각했거든. 시작하고요. 일주일 만에 생산적이 됐다는 사람이 좀 있고 네?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 한 달 안에 나는 이 코드 러스트를 가지고 생산적이 되었다. 또 1년 이내에 생산적이 되었다. 사실 꽤 있습니다. 사실상 네, 2018년이면 러스트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기업들도 이거 러스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하던 시점이니까 생산자는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적어도 한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C++ 개발자들이죠. 이해가 꽤 높으신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이 꽤 있는 언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C, C++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감 좀 잡히면 러스트로 넘어와라 이렇게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 시작할 때 러스트에서 또 굉장히 좋은 매트리얼을 제공해 줍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러스트 북이 있고요.
러스트를 시작하고 싶으시면 러스트북을 구글에 검색하셔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딱 나오는데 이 정리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걸 한번 완독을 하고 코드를 짜기 시작했더니 잘 짜여진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호하게 끝났네요. 1시간 반.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데브톡 세션 마무리했고요. 다음 데브톡은 시험 잘 보시고 11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저희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 시즌에 멤버분들 모두 한 번 이상씩 참여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